이것은 17년 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의 일입니다. 지난 17년간 꽤 많은 기억이 사라져서 얼마 남지 않은 기억을 의지해 꾸준히 남겨온 메모를 읽으며 썼으므로 자세한 부분, 대화 같은 것은 제멋대로 보충하고 수정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과장은 하지 않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논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기억상 놀 장소라고 해봐야 오토바이를 1시간 정도 달려 시가지로 나간 카라오케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구석탱이 지역에서 1991년에 갑자기 모 신흥 종교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예정 계획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엄마도 종종 반대 집회에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현지 미디어에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종교단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건설은 강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건이란 것이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었는데 아마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지자체가 주민들의 소리를 못 들은 채 했다는 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은 우리가 사는 지역 끝 언저리에 지어졌는데 그 부지 면적은 도쿄돔 2~3개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과소하로 가는 우리 벽천의 땅값이 쌌던 거겠지요. 고2 가을 무렵 시설이 완성되고 나서는 부모님이나 학교 담임쌤에게서 거기는 가지 마라, 그쪽 신자들하고 관계되지 마라 는 충고를 듣습니다. 우리 반 애들 8명 정도가 보러 갔었습니다만 주변이 모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고 문 양쪽 끝부분에 무서운 얼굴을 한 반야상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애들은 위험해! 사탄교야 사탄교! 라고 즐거운 듯 떠들어댔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는 그 종교단체를 사탄교나 반야단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가할 때에는 애들 몇 명이 호기심과 흥미와 심심풀이로 시설 주위를 자전거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자나 관계자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혀 인기척이 없었고 이렇다 할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들의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고3이 되면서 종교시설은 이야기거리도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A가 거기 담력시험하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가 말하길 부모님 얘기 들었는데 그 사탄교 건물에 예쁜 여자가 들락거린대. 매일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다는데? A네 집은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그럭저럭 큰 마트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A 부모님은 매일 2~3만엔 어치나 쇼핑을 하고 가는 그 사탄교에 꽤나 고마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다른 친구도 놀 곳이 없어서 매일 지루하던 차에 그럼 가볼까? 그렇게 되어 담력시험이 결정되었습니다. 멤버는 저와 A, B, C, D 같은 반 5과 후배인 E와 F 전원 남자인 7명이 만들어졌습니다. 7명이나 된다면 무서울 일도 없겠지요. 그래서 모두 가벼운 기분으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모이는 장소로는 시설에 좀 더 가까운 폐우체국 앞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A, B, C와 E는 와 있었는데 D와 F가 30분 가까이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5명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시설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걸어서 문 앞으로 우와! 밤 되니까 역시 무섭네! 라든가 손전등 하나 더 가져올걸 같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거대한 문 앞까지 가니 문에서 꽤나 멀리 있는 부지 안의 건물 하나에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휴, 신자들 아직 안 자나 봐.
악마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은 가벼운 말을 주고받는데 C가 야, 이거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알아. 옆으로 돌아가면 작은 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냐? 라며 벽을 짚으면서 걸어가서 막다른 곳을 옆으로 돌아 조금 걸어가니 벽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A가 손으로 밀자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날 것 같은 문을 5이 차례대로 통과해 안으로 침입합니다. 그 후로는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부지내의 빈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건물에 접근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소근거리며 잡담을 나눴지만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시시해진 우리는 시설에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지 안에는 정면에서 100m 정도는 계속해서 완전한 빈터였고 잘 기억나진 않지만 아주 기묘한 외관의 건물이었습니다.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걸어보니 시설과 시설 사이에 불이 켜진 깨끗한 공중화장실 건물이 덩그러니 있었고 화장실이 있는 장소 일대는 희고 깨끗한 콘크리트로 길이 포장되어 있었으며 벤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A가 잠깐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뭐? 들키면 큰일 나. 빨리 돌아보고 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들키면 경찰 부를지도 몰라. 졸업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문제 일으키면 망하잖아.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는 벤치에 앉더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대 피우고 돌아가지 뭐 라고 해서 모두가 그 자리에 앉아 한 대씩 피웠습니다. 그때 A가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라며 그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B와 C는 저거? 남의 건물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오줌까지 싸대냐? 똥이라도 쌌다간 마귀한테 저주받지. 그런 농담을 하며 담배를 피웠습니다만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A가 야, 여기 와봐. 신기한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서 보니 A는 이거 봐. 여기 뭐 같냐? 라며 화장실 칸을 가리켰습니다. B가 화장실이지 뭐야? 라고 하자 문 열어봐 라고 해서 B가 다시 뭔데?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 어쩐 일인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A는 이상하잖아. 죄다 변기가 돌아서 있는데 여기만 계단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상황이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A의 언동이 이상했습니다. A가 갑자기 담력시험을 제안한 일, 쪽문의 위치를 알고 있던 사실, 화장실 칸 문을 일부러 열게 했던 일 등입니다. 저는 A에게 너 여기서 정말 똥 싸려고 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A는 아니 그런 건 애매하게 대답한 후 잠깐 내려가 볼까? 라고 모두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도 거절했습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빨리 돌아가자. 여기서 꿈을 대다간 걸린다고. 그러자 A는 쫄았냐? 살짝 내려가만 볼 뿐인데 뭐가 무서워? 라며 겁쟁이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A의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 아래로 유도하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B도 나도 안 가. 돌아갈래. 라고 했지만 다른 둘은 뭔가 재밌어 보여. 조금만 내려가 보자. 같은 말로 A에게 동조했습니다. A는 쫄보 새끼들 이라며 저와 B를 다시 도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B는
나 안 갈 거야. 너나 가든 말든. 이라며 내뱉듯 말했습니다. A는 그럼 우선 우리 셋이 내려갈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셋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B 둘은 화장실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주변은 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창문도 많이 있어서 어느 창문을 통해 들킬지 몰랐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B는 야, A는 뭔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좀 이상해. 처음부터 뭔가 우리를 여기로 끌고 온 느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B가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오늘 밤 일과 만약 들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논했습니다. 5분 가까이 지났을 즈음 좀 늦는 거 아니냐? 라 하며 저도 B도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그냥 우리들이 돌아갈래?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만 2개 있던 손전등 중에 2개 모두를 애들이 가지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 쪽문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마지못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삭바삭하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겁니다. 저도 B도 일순 긴장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목소리로 됐어! 사람이 왔나봐! 큰일 났어! 하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났습니다만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 없었고 지금 밖으로 나간데도 우리들은 시설 내의 방향이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들켜버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B가 망했어! 가까이 오는데 어떡하냐? 라며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댔습니다만 꼭 여기로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만약 오면 숨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발소리는 저희들이 있는 화장실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B가 갑자기 계단이 있는 칸이 아닌 다른 칸문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옆 칸도 웬일인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B는 젠장! 잠겨있어! 아, 싫어! 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발소리는 아마 10여 m 정도까지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그 발소리들의 사람들은 분명히 화장실로 올 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B도 분명 같은 예감이 들었을 거라 봅니다. 저도 B도 그저 맥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는 어쩔 수가 없네. 우리도 내려가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에? 정말?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체도 모를 계단을 내려간다는 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안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고 달려나간다고 해도 어둠뿐이었고 게다가 알지 못하는 장소라서 우리는 분명히 잡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판단력도 무뎌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발소리가 이제 곧 화장실 근처로 접어드는 중 저와 B는 화장실 칸을 열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아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고 긴 계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외로 10계단 정도를 내려가자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암흑천지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앞에서 걷는 B가 막다른 곳에 눈앞에 있는 듯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 천정에는 오렌지색 전등이 몇 개인가가 달려 있었고 방 전체는 엷은 오렌지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와 B는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잘 기억나진 않지만 30평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으로 한가운데에는 커다랗고 둥근 모양의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것이 세로로 매달린 느낌입니다. 방 양 끝벽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B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문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속삭이자 B가 몰라! 모르겠어!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들었던 발소리는 예상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던 건지 바로 위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 천정을 통해 올려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서너 명 정도. 우리들은 꼼짝도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어도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이 들렸고 각자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B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즐거운 생각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인지 화장실 안에서 두렁거리던 목소리는 서너 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서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렁거리는 섬뜩한 대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중얼대던 소리가 사라지더니 덜컹하면서 문을 연속으로 2개를 여는 소리가 들린 후 다시 덜컹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덜컹하는 소리는 화장실 칸을 여는 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칸들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있던 건 아닐까? 저와 똑같이 B가 그 가능성을 깨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 것이 아니라 칸 안에서 누군가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한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는 15초도 안 걸릴 겁니다. 저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중간쯤 왔을 때 B는 한심한 비명소리를 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가 그 둥근 고리를 넘어서자마자 순간적으로 B의 모습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언실색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플라워프 모양의 둥근 고리 너머로 넘어가야 하는데 B가 후련히 모습을 감춰버린 것에 공포보다도 멍한 상태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에서 조금 떨어져 문과 훌라후프 가운데쯤에 섰습니다. 사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열린 문틈으로 일부러 그러는 듯 얼굴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왕관 같은 것을 쓴 노인이 얼굴만을 넣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긴 백발에 왕관을 쓴 쭈글쭈글한 노인이 만면의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아기에 가득 찬 미소로 저는 한눈에 이건 정상인 인간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가 통할 상대는 아닐 거라 봤습니다. 그 노인의 무기질적인 미소에 잠시라도 노출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하는 한심한 비명이 목구멍에서 멋대로 터져나왔고
저 또한 B와 마찬가지로 훌라후프 모양의 고리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들이 꽂혀 있고 저는 위를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상반신을 일으키는데 3분 이상 걸렸습니다. 창문을 보니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사람은 없었고 개인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납니다. 간호사는 꽤나 놀란 듯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그대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담당의와 다른 의사들 몇 명이 와서 제게 뭔가를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의사는 아까 땡땡군 가족을 불렀어. 땡땡군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단다.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으니까.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깨고 나서도 시간 감각을 잘 몰랐는데 이윽고 엄마 같은 사람과 여자애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이름은 땡땡도 아닙니다. 엄마라는 여자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며 기뻐하면서 울었습니다. 여자애는 저에게 오빠, 잘 돌아왔어. 라고 말하더니 울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동생은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이라면 있습니다만 여동생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같은 말로 엄마라는 여자와 여동생이라는 여자애를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누운 채 여러 검사를 받고 그때 의사에게 전 땡땡도 아니고 엄마도 다른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동생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억에 좀 하며 갸웃거렸습니다. 땡땡구는 말이야 2년 가까이 잠들었었어. 그래서 기억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충격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충격을 받을 일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을 골라가면서 저를 필사적으로 격려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기억상실이라는 것에 쇼크를 받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어섰을 때에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워서 좀처럼 일어설 수가 없어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처음으로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뜨고 몇 시간을 한 번도 그 담력시험에 대한 것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무서웠는데 어깨동무를 해준 의사와 따라온 엄마와 여동생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후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저는 엄청난 공황에 빠져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한 달 이상을 입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라는 남녀와 여동생이라는 여자애와
문병으로 온 자칭 친구들과 자칭 담임선생이라는 남자에게 저는 땡땡도 아니고 당신들도 몰라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와 B의 일과 저의 과거 그리고 기억을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말했습니다만 모두 기억장애, 기억상실로 치부되었습니다. A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B도 없다.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의사와 주변의 이야기로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 옆에 쓰러진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그대로 병실로 옮겨져 왔다고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이 세 개의 정보들은 어느 것 하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가나가와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나가와현 같은 것은 모릅니다. 그런 현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통화 단위도 N이라는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도쿄도 모릅니다. 일본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마다 의사는 그럼 뭐였어? 라고 물었지만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A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고 같은 반 친구들이라고 계속 설명해도 주위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 그 훌라후프로 뛰어든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이나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그건 홍수 상태 때 꾼 꿈이야 라는 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기억상실인 거야. 전의 인생이나 세상은 전부 혼수 상태일 때의 꿈이었어.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상실 위에 다른 기억, 다른 세계의 기억이 덮어 씌워져 있는 거지. 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 아빠, 엄마와 여동생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억나? 라며 부모님이 물었지만 처음 보는 집에 처음 보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순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게 들어오는 단어와 정보에는 위화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지방 이름들과 나라 이름은 모두 처음 들어보는 것 투성이고 옛날 역사나 역사상 인물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대부분의 일상 단어에 대한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TV와 신문, 의자와 리모컨 등의 일상 대화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낯설어 존댓말로 이야기하거나 팬티 같은 속옷을 빨개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세탁하곤 했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전의 인생은 전생인가 꿈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전의 인생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나던 부모님과 형과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이 다시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은 선명하게 생각납니다. 특히 그 만면에 미소를 띄었던 노인 얼굴은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져 상담 횟수도 줄고 반년이 지나서는 학교에도 복귀했습니다. 20살에 고3부터 다시 시작한 거지만 친구도 생기고 즐거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TV도 본 적도 없는 방송 천지라 꽤 신선했습니다. 가나가와 현의 도시라서 도회지 생활도 매우 즐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복학해 4개월 정도 흘렀을 때 의외의 모습으로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으로
저는 과제를 위해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서 있는 책 속에서 땡땡땡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땡땡땡땡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제가 마지막 밤에 침입했던 신흥 종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들고 필사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종교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계에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의 신흥 종교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단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교 서적을 여러 권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읽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말해봤자 그건 의식이 없었을 때 땡땡땡땡이 꿈에 나왔을 뿐 이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준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과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고등학교도 복학했고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저에게 안도감을 느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상담을 다니던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봐도 못 본 척하기로 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보내왔습니다. 17년이 지났고 저도 지금은 도내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을 했냐면 지난달 우리 집에 한 통에 봉인된 편지가 왔습니다. 익명으로 쓰인 편지의 내용은 갑작스레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를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당신을 발견하는데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XX라는 이름인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꼭 다시 편지하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 잘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XX라고 불려도 제게는 더 이상 팍 하고 오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편지가 온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거나 공포스럽다거나 기대감이 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남의 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편지 상대는 지난주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땡땡입니다. 기억나나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당신과 나만 온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땡땡역 앞에 있는 땡땡이 있을 테니 꼭 와주십시오. 당신에게 시급히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꼭 혼자 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누가 거기 있다 해도 기억나진 않겠지만 그날 밤의 멤버라면 이야기해보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B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약혼자와 유일한 혈육이 된 여동생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